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효녀 심청.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쌀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용왕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 왕비가 되어서도 심청은 늘 아버지 걱정뿐이었지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읽으며 진정한 효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신봉사와 딸 심청이 살았어요. 신봉사는 딸을 업고 더듬더듬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어미 없는 우리 딸 젖 한 번만 물려주시오. 에고 가여워라. 마을 안악들은 너도나도 심청에게 젖을 주었어요. 덕분에 심청은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어느덧 심청은 15살이 되었어요. 심청은 집집마다 다니며 바느질도 해주고 부엌일도 거들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지요. 정아, 일이 힘들지? 신봉사가 걱정하면 심청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개천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만. 그러자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거 참 딱하구려.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정말입니까? 눈만 뜰 수 있다면 바치다 마다요. 신봉사는 스님과 덜컥 약속해버렸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신봉사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심청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염려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뱃사람들 말 들었소? 인당수 파도가 하도 심해서 바다에 바칠 처녀를 찾는다는군. 자그마치 쌀 300석을 준다지. 심청은 이 말을 듣고 곧장 부둣가로 갔어요. 제발 저를 인당수에 데려가 주세요. 심청은 뱃사람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지요. 드디어 배가 떠나는 날이에요. 심청은 정성껏 아침을 차렸어요. 밖에는 뱃사람들이 와 있었지요. 아버지, 쌀 300석을 구했으니 꼭 눈을 뜨실 거예요. 제가 없어도 부디 건강하셔야 해요. 심청은 신봉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어요. 신봉사는 맨발로 뛰쳐나와 바닥을 뒹굴며 울었어요. 정아! 가기는 어딜 가느냐? 너 죽고 나 눈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모습에 뱃사람들도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었지요. 심청을 태운 배는 흘러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쏴쏴 빗줄기가 내리쳤어요. 거센 파도에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지요. 심청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리고 시퍼런 인당수에 풍덩 뛰어들었지요. 차디찬 바닷물이 심청을 집어삼켰어요. 심청은 깊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았지요. 눈앞에 가물가물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아, 아버지.
심청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심청이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용왕님이 앉아 있었어요. 청아, 네 효심이 참 지극하구나. 내가 때를 보아 널 바깥 세상으로 보내주마. 그때까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얼마 뒤 인당수 위에 커다란 연꽃이 떠올랐어요. 마침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연꽃을 보았지요. 이야, 어쩜 저리도 크고 아름다울까? 뱃사람들은 조심조심 연꽃을 건져서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임금님은 연꽃을 연못에 띄워두고 날마다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꽃잎이 활짝 열리더니 아리따운 심청이 나타났지요. 분명 하늘이 보낸 사람이로다. 임금님은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심청은 왕비가 되어서도 늘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하루는 심청이 달을 보며 우는데 임금님이 물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우시오? 심청은 그동안의 일을 임금님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눈은 뜨셨는지 어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임금님은 심청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어요.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입시다. 아버님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면 꼭 만날 것이오. 그리하여 궁궐의 잔치가 열렸어요. 하지만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지요. 심청은 애타게 궁궐문만 보고 또 보았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신봉사가 궁궐로 들어섰어요. 심청은 신봉사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아버지! 설마 이 목소리는 정의가 아니냐? 신봉사는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보이지도 않는 눈을 부릅떴어요. 바로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보인다, 보여! 내 딸 정의가 보이는구나! 신봉사와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았어요. 그 뒤로 심청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 건 쌀 300석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래오래 심청을 기억하며 그 효심을 마음 깊이 새겼답니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심청의 효심이 참 갸륵하구나. 앞 못 보는 신봉사는 배고픈 딸을 업고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녔어. 그렇게 자라서 정성껏 아버지를 모시는 딸 심청이가 참 갸륵하기도 하지. 효녀 심청은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란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내려오는 효녀 이야기가 하나 있어. 한번 들어보렴. 옛날 옛적 지금의 경주 부근에 지은이라는 처녀가 살았단다. 지은은 눈먼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쌀 30석을 받고 부잣집 종이 되었지. 물론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알면 몹시 속상해 하실 테니까. 지은은 하루 종일 부잣집에 가서 고되게 일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늘 어머니께 맛난 쌀밥을 차려드렸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전에는 밥이 거칠어도 맛있었는데 요즘은 쌀밥을 먹어도 맛이 없구나.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어도 딸이 고생하는 걸 마음으로 알아채신 모양이지. 지은과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단다. 이런 사연을 들은 효종랑이라는 사람이 지은의 몸값을 갚아주고 곡식 100석을 보내주면서 지은도 큰 복을 받게 돼. 어떠니 눈먼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지은의 모습이 심청과 똑 닮았지? 예부터 우리 민족은 부모를 잘 섬기는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큰 복을 내리는 법이란다. 옛날에는 어떻게 효를 실천했을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곧 효란다. 특히 옛날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지. 매일매일 절을 올렸어.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 밤새 잘 주무셨는지 여쭙고 부모님의 건강을 살폈지.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했단다. 또 집 밖에 나갈 때면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꼭 말씀드렸어. 3년 동안 무덤 곁에서 지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3년 동안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살았단다. 매일 무덤을 찾아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상과 문안 인사를 올렸지. 마치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섬기듯이 말이야.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 3년상이 끝난 뒤에는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 해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밤이 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지.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못다한 효를 실천했단다. 이야기랑 놀자. 최고의 효자를 찾아 효자비를 세워주렴. 옛날에는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신 효자, 효녀들에게 나라에서 큰 상을 내렸단다. 효자가 나온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효자비를 세워 널리 알리고 본받도록 했지. 효자비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지극한 정성으로 모신 이들의 효행이 기록돼 있어. 우리나라 곳곳에 옛날에 세운 효자비가 남아있단다. 혹시 효자비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렴. 옛날 이 마을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살았구나 하고 말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효자 앞에 효자비를 세워주렴. 나는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백두산까지 가서 장생초를 구해왔어. 덕분에 어머니 병이 나으셨지. 나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개암을 챙겼어. 그러다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지. 덕분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단다. 나는 어머니가 아프시단 말에 절벽 위에 있는 산삼을 캐왔어.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단다. 흑, 흑. 토끼와 자라. 토끼는 높은 벼슬을 준다는 자라의 꿰매 빠져 무턱대고 용궁으로 따라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기 간을 용왕의 약으로 쓴다지 뭐예요. 토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빨리 꾀를 내어 무사히 용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토끼처럼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답니다. 옛날 깊은 바닷속에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살았어. 어느 날 용왕이 덜컥 병에 걸려 알아 누웠어. 신하들은 온갖 좋다는 약을 들고 몰려들었지. 하지만 죄다 소용없었단다. 하루는 바다에서 제일 용한 의원이 찾아왔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소? 용왕이 힘없이 물었어. 의원은 용왕의 맥을 짚더니 주저없이 대답했어. 약이 딱 하나 있긴 한데 크게.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땅에 사는 토끼의 간입지요.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는가? 용왕의 말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지. 먼저 문어가 우물쭈물 말했어.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끓는 물에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가 나서서 말했어.
자는 옆으로만 다니는데 앞으로 뛰는 토끼를 어찌 잡겠습니까? 잉어도 얼른 둘러댔어. 저는 땅에서는 숨도 쉬지 못합니다. 토끼를 잡기도 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면 어쩝니까? 저마다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는데 뒷전에 있던 신하 하나가 나섰어.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 놀라 돌아보니 바로 자라였지. 저는 물에서나 땅에서나 잘 다니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토끼가 어찌 생겼는지 그림이나 한 장 그려주십시오. 솜씨 좋은 오징어가 붓을 휙휙 눌러 토끼를 그렸어. 그런데 토끼는 생긴 게 참 희한하기도 하지. 동그란 두 눈에 쫑긋한 두 귀, 꼬리는 잘린 듯 뭉툭했단다. 자라는 부지런히 헤엄쳐 땅 위에 올랐어. 숲으로 들어가 토끼 그림을 펼쳤지. 하지만 그림과 똑같이 생긴 동물은 눈에 띄지 않았어. 바로 그때 숲을 위로 웬 짐승이 폴짝 뛰었어. 동글동글 두 눈에 쫑긋쫑긋 기다란 귀, 잘린 듯 뭉툭한 꼬리까지 그림과 똑같았지. 옳거니 저것이 토끼로구나. 저 토끼님이 아닙니까? 자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끼를 불렀어. 저는 바닷속 용왕님을 모시는 자라입니다. 토끼님은 듣던 대로 참 잘생기셨군요. 내가 좀 잘나기는 했소만 나를 어찌하시오? 토끼님의 지혜가 어찌나 뛰어난지 용궁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답니다. 자라가 추워 올리자 토끼는 우쭐해졌어.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용궁에서 지혜로운 토끼님을 모시려고 높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였답니다.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정말로 높은 벼슬을 준단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벼슬 뿐이겠습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지요. 토끼는 자라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 토끼는 자라를 따라 바닷가로 갔어. 하지만 물에 들어가려니 겁이 덜컥 났지. 아이고, 혼자 가시오. 나는 못 가겠소. 그러자 자라가 다짜고짜 토끼를 잡아 끌었어. 용궁에서는 땅 위의 동물도 숨을 쉴 수 있답니다. 걱정 말고 제 등에 올라타세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업고 나는 듯이 헤엄쳤어. 얼마나 지났을까? 신비로운 용궁이 눈에 들어왔지. 토끼를 데려왔습니다. 용궁에 도착한 자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 그러자 물고기 병사들이 달려들어 토끼를 용왕 앞에 꿇어 앉혔어. 토끼야, 네 간을 먹어야 내 병이 낫는다구나. 용왕의 말에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졌지. 내 간을 먹는다고? 아이고, 속았구나. 잠깐만요. 토끼는 얼른 꾀를 내었어. 제 뱃속에는 지금 간이 없답니다.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용왕이 호통을 쳤지만 토끼는 태연하게 말했어. 자라가 용왕님이 병든 얘기를 안 해서 간을 빼놓고 왔지 뭡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버드나무 밑에서 간을 꺼낸답니다. 보름달이 뜨면 바위 위에 널어놓는데 달빛을 받아야만 약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시면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용왕이 듣고 보니 토끼의 말이 그럴듯했어. 그래서 용한 약이 되는구나 싶었지. 또 토끼의 배를 갈랐다가 정말 간이 없으면 어떡해. 용왕은 자라에게 명령했어. 토끼와 함께 가서 간을 가져오너라. 자라는 토끼를 업고 다시 땅 위로 헤엄쳐 갔어. 드디어 자라와 토끼가 땅 위로 올라왔어. 자, 어서 네 간을 가지러 가자. 자라의 말에 토끼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지. 하하하, 이 미련한 자라야.
어찌 간을 넣었다 뺐다 하겠느냐. 먼저 속인 건 너이니 날 너무 원망 마라. 말을 마친 토끼는 산속으로 깡똥깡똥 뛰어가 버렸어. 자라는 쫓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단다. 자라가 어쩔 줄 몰라 우는데 어디선가 산신령이 나타났어. 산신령은 용왕의 병을 고칠 산삼 한 뿌리를 주었지. 자라는 산신령에게 큰 절을 올리고 용궁으로 돌아갔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깊은 바닷속에는 용왕님이 살았대. 용왕님이 꽤 많은 토끼에게 깜빡 속아 토끼를 놓아주고 말았구나. 그 뒤로 용왕님은 자라가 가져온 산삼을 먹고 병을 고쳤을까? 옛날 어부들은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뒤집히는 일을 겪기도 했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만큼 무서운 파도 속에서 어부들은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고서야 가까스로 살아 돌아오곤 했지. 이처럼 바다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단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신비한 힘을 가진 신이 바다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어. 그 신이 바로 용왕님이야. 용왕님은 깊은 바닷속 용궁에 살면서 물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용들의 임금님이란다. 그러니까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용왕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지. 어부나 배를 타고 장사하던 뱃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무사히 고기를 잡고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빌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부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고 파도를 잠재워 아무 탈 없이 돌아오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용왕님도 기분이 좋아져 어부와 뱃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보살펴 주시겠지? 성남 바다를 어떻게 달랬을까? 옛날 바닷가 마을에서는 무사히 고기를 잘 잡게 해달라고 비는 풍습이 있었어. 용왕님과 바다의 신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 바치고 어부와 뱃사람들의 복을 빌었단다. 동해안 용왕굿, 별신굿. 동해안 마을에서는 해마다 무당을 불러 용왕굿을 했어. 무당은 물동이에 물과 과일을 담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방울을 흔들며 신명나게 춤을 추지. 무당은 사람들에게 용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 무당이 탄 물동이는 용궁을 뜻하는 거래. 위도 띠뱃놀이. 서해의 섬 위도에서는 정월 초 사흔날이 되면 띠뱃놀이를 했어. 지난해 마을의 기쁜 기운을 볏짚으로 만든 띠배에 실어 바다에 띄어 보내는 거야. 띠배에 허수아비와 음식, 돈을 넣어 바다에 멀리 보냈단다. 제주도 해신제.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바다의 신께 제사를 지냈어. 험한 백길을 안전하게 건너고 늦봄에 멸치잡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지. 제사가 끝나면 제사상에 올린 돼지머리와 음식을 바다에 던지며 복을 빌었어. 이야기랑 놀자. 환상의 나라 용궁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깊고 푸른 바다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 깊은 바닷속에는 용왕이 사는 화려한 궁전이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옛날 이야기 가운데는 용궁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많단다. 이야기 속의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 또 언제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지. 용궁에는 온갖 물고기 신하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용왕을 섬기며 살아간단다. 바닷속 용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만나보렴. 용궁이 참 멋지구나. 화려한 용궁에 어울리는 바다 동물을 붙여주렴. 무서운 엽전.
짤랑짤랑 엽전이 무섭다니 정말일까요? 농부를 골탕 먹이려던 도깨비는 매번 허탕만 쳐요. 골탕을 먹이기는커녕 농부의 꾀에 넘어가 농부를 도와주는 일만 하고 말지요. 우리 이야기 속 도깨비는 친근한 이웃 같아요. 종종 순진하고 어설픈 모습으로 등장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 농부는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있었지. 괭이가 돌에 부딪힐 때마다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났어. 에이, 시끄러워. 괭이질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나무에서 잠자던 도깨비가 깨고 말았지. 도깨비가 씩씩거리며 말했어. 당장 멈추지 못해? 시끄럽게 굴면 혼내줄 거야. 하지만 농부는 들은 척 만 척 괭이질을 계속했단다. 얼마 후 농부의 아내가 고슬고슬 맛난 주먹밥을 가져왔어. 마침 배가 고팠던 도깨비가 말했어. 한 입 주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농부는 혼자서 홀라당 다 먹어버렸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농부는 흙을 탈탈 털고 집으로 가버렸어. 어휴, 약올라. 저놈을 어떻게 혼내주지? 도깨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옳거니 고생 좀 해봐라. 도깨비는 농부가 골라낸 돌들을 도로 콕콕 박아놓았지. 다음 날 농부는 밭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것 봐라. 도깨비가 장난을 쳤구먼. 그럼 나도 골려줘야지. 농부는 도깨비더러 들으라는 듯 크게 소리쳤어. 아유, 다행이다. 돌을 뿌려 놓았으니 망정이지. 이게 똥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도깨비는 속은 줄도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어. 날이 저물자 도깨비는 밭에 있는 돌들을 모두 치웠어. 그러고는 마을의 똥이란 똥은 죄다 긁어모아 농부네 밭에 가득 뿌려놓았지. 다음 날 농부는 똥밭을 보고 빙그레 웃었어. 똥거름 덕분에 콩이든 파치든 씹는 족족 잘 자랄 테니 말이야. 하지만 도깨비가 알면 안 되지. 농부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 아이고, 밭에 똥이 가득하니 올해 농사는 망했네. 망했어. 농부가 꺼이꺼이 울어대자 도깨비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좋아했지. 얼마 뒤 도깨비가 농부를 찾아갔어. 농사를 망쳤으니 질질 울고 있겠지? 그런데 웬걸 울음은커녕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 뭐야. 호호, 올해는 농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허허, 멍청한 도깨비가 똥을 듬뿍 뿌려준 덕분이라오. 감히 이 도깨비님을 속여? 도깨비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농부네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 네, 이놈! 내 덕에 풍년이 들었으니 그 대가로 네 각시를 데려가겠다. 도깨비는 다짜고짜 으름장을 놓았어. 도깨비님, 화 푸세요. 농부는 도깨비를 살살 달래며 말했어. 그러지 말고 저랑 씨름이나 한판 할까요? 도깨비님이 이기면 제 각시를 데려가십시오. 씨름? 좋지. 만약 내가 지면 너를 형님으로 모실게. 도깨비는 신이 나서 말했어. 씨름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 농부와 도깨비는 씨름을 시작했어. 도깨비가 먼저 농부를 번쩍 들어 올렸어. 바로 그때 농부가 슬쩍 허리춤의 주머니를 열었지. 그러자 콩알이 와르르 쏟아졌어. 아이고, 뭐가 이리 미끄러워? 도깨비는 콩알을 밟고 꽈당 넘어가 버렸단다. 그날부터 도깨비는 농부를 형님, 형님 하며 따라다녔어. 농부는 도깨비를 떼어내려고 또 꾀를 냈지. 아우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게 딱 하나 있는데 흰 말의 피지요. 그러는 형님은 뭐가 제일 무섭소? 나는 엽전이지. 짤랑거리는 소리만 나도 무서워서 벌벌 떤단다. 다음 날 농부는 흰 말의 피를 잔뜩 구에다가 집 안팎 구석구석에 발라놓았어. 도깨비는 여느 때처럼 농부를 찾아왔다가 피를 보고는 기겁을 해서 도망쳤지. 형님으로 모셨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깨비는 농부네 집으로 다시 달려갔어. 두고 봐라. 내 몇 배로 갚아주마. 무서운 엽전 맛 좀 봐라.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하늘에서 엽전이 우수수 쏟아졌어. 아이고, 무서워 죽겠으니 제발 그만 뿌려라. 농부는 덜덜 떠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어.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아서 만세를 불렀지. 도깨비는 그것도 모르고 엽전을 계속 뿌려댔단다. 어이, 내가 또 속았구나.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짤랑짤랑 엽전이 쏟아지는구나. 도깨비가 엽전을 뿌려준 덕분에 농부가 부자가 되었구나. 도깨비가 또 속은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엽전은 옛날에 쓰던 돈을 부르는 이름이란다. 농부네 마당에 엽전이 가득 쌓였으니 그것 참 부러운 일이지.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 그럼 물건을 어떻게 샀을까? 다 방법이 있었지. 서로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는 거야. 우리 집에는 쌀이 많은데 부를 뗄 나무가 없어. 나는 나무가 많고 쌀이 없는데. 그럼 쌀과 나무를 맞바꿉시다. 요렇게 말이야. 그렇게 물건끼리 맞바꾸다가 언제부터인가 어느 집에서나 필요한 쌀이나 옷감 같은 것들을 돈처럼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무거운 쌀이나 옷감을 들고 장터에 가려니 참 귀찮고 힘들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엽전이라는 돈을 만들었단다. 엽전 한 잎의 값을 정해두고 그걸로 필요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편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편했지. 엽전은 모양이 참 특이해. 동그라미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뻥 뚫려 있지. 동그라미는 넓은 하늘을 뜻하고 네모난 구멍을 땅을 뜻한대. 사람들은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꿰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녔어. 그래서 걸을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났단다. 어떤 엽전들이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엽전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름도 다르고 엽전에 적힌 글자도 때마다 달랐어. 어떤 엽전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 첫 번째 엽전, 건원중보. 건원중보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만든 엽전이란다.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기도 했고 오래 두고 쓰면 녹이 슬기도 했지. 구리로 만든 엽전 사만중보. 사만중보는 구리를 녹여서 만든 엽전이야. 쇠로 만든 엽전보다 녹도 덜 슬고 한결 가벼웠지. 구리로 만든 엽전에는 사만중보뿐 아니라 해동통보, 동국통보, 해동중보가 있었단다. 널리 쓰인 엽전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엽전이란다. 엽전 한 푼은 지금 돈으로 약 200원 정도였고 한 양은 지금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 돼. 특별한 엽전 별전. 상평통보 중에는 별전이라는 것도 있었어. 실제로 사용하는 엽전이 아니라 높은 벼슬아치들이 기념으로 간직하는 엽전이었지. 꽃도 새기고 동물도 새겨서 그 모양이 다양하고 예쁘단다.
이야기랑 놀자. 나뭇잎을 닮아서 엽전이라고 부르지. 옛날 또는 왜 엽전이라고 불렀을까? 엽전을 만드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단다. 엽전을 만들려면 우선 구리와 같은 금속을 불에 녹여야 해. 그러고 나서 그걸 틀에 붓고 굳히지. 그런데 그 틀 모양이 꼭 나뭇가지를 닮았단다.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달려있는 것처럼 나뭇가지 틀에 엽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그걸 하나하나 똑똑 떼어내면 된단다. 잎사귀를 닮은 동전이라는 뜻에서 한자 엽을 써서 엽전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나뭇가지 모양에다 엽전 스티커를 잘 붙여주렴.